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경남 창원 도심 지역에 있는 한 야산에서 주한미군 사격장을 만들기 위한 벌목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도심 주거지와 가깝다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KBS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경제읽기 코너에서는 경제 지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올 들어 벌써 네 번째인데요. 사망한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숨지기 전까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피해자가 세도로 살던 집은 지난해 말 이미 압류된 상태였고 피해자는 대출 이자와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본업에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며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과로를 했다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정부가 나서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왜 비극의 고리는 끊어지지 못하는 걸까요? 정치권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야의 협상은 어제까지 3번 결렬됐습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과 지원 방식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 대책은 부실하고 국회 입법은 지체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나는 목숨을 잃지 않고 싶다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이제는 정말 정치권이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토부에 접수된 전세 사기 사례는 벌써 5,200건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전세 사기 주택이 더 많을 것이란 관측일 겁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심각경보를 해제하고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과 관련해서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용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면서 이번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서 지난 정부의 성과로 이른바 꼽히는 K 방역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네, 오늘 이 코로나 일상 회복을 선언한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방역을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 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의사협회에 6차례 건의해도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은 것, 신도들의 반발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에 압수수색을 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 청와대 및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것 등을 이 이른바 정치 방역의 사례로 열거하면서 정치적 이념적 방역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고 이도훈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참여연대 간 설전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어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최출 1순위 공직자로 지목한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틀째 설전을 벌였는데요. 네. 한 장관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들을 한번 세어보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지금처럼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 같은 건에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보면 앞으로도 공정한 심판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는데요. 참여연대는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네. 한동훈 장관이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더 추가로 입장낸 건 없죠? 한 차례도 공방이 오가긴 했는데요. 예. 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장관이 어제 즉각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데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 시민단체인 척하느냐. 뭐 이렇게 어제 반박을 한번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뭐 장관이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 있는데 뭐 왜 이제 말하자면 검사를 사실상 대변하면서 뭐 공정한 공직자인 척한다. 또 뭐 그런 취지로 또 거꾸로 한번 되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장관이 또 반박하는. 네. 참여연대가 또 어떤 입장 낼지 모르겠네요. 그런가 하면 오늘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가 출범했어요. 근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대통령실은 국방개혁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서 네. 김 전 장관보다 더 나은 인물은 찾을 수 없다. 이것이 국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서 군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달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었고 더 눈길을 끄는 건 당시 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 기용이 적절하느냐 뭐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 일고 있고요. 네. 이 국방혁신위원회 오늘 출범식에서도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윤 대통령 발언이 계속 이제 비판적으로 이어져서 이것도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느냐, 결국 군의 골병이 들고 말았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요즘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수위가 계속 비판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이 지난 정부 관련 이제 비판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다시 취임 2년 차를 맞아서 고삐를 다잡아서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 뭐 이런 걸 또 반사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뭐 발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뭐 거기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이 있었는데요. 네. 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았는데 지난 정부 비판이 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니냐. 기자들로부터 안 그래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네.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과 혁신을 하다 보니 전 정권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는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 잘못을 들추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 잘못이 드러나는 거다. 앞뒤 선우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죠.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을 갖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네요. 네, 여야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처리를 위해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재욱,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이런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는데요. 이 회동 결과를 발표한 윤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 사망했다. 뭐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뒤늦게 알려진 상황인데 전세 사기 특별법 논의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전세사기 특별법은 소관상임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인데요. 지금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간의 그 의견 차이로 인해서 좀 심사가 막혀 있습니다. 예.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 지난 10일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된 이후에 오는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 결국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네. 지금 이런 난항 사태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25일에 처리를 하느냐 기자들로부터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영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본회의 개최일 즉 25일 이전에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이 지도부 협상으로 날짜를 특정은 못할 것 같다면서도 소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도부로 이제 논의를 바꿔서 할 방침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윤재호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여의치 않으면 원내 지도부가 나서서 다음 주까지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일단 협상에는 최선을 다하겠다. 양쪽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협상이 안 된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오늘 그래서 하필이면 또 여야 원내대표가 이런 그 25일까지 잘 합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조한 그 거의 직후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단독 처리로 불사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이 나와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SNS에 쓴 글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서 정부 여당은 다음 국토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 입장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피해자들 절규에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에 대해 좀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뭐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뭐 역할 분담을 해서 이를테면 강원 양면 전략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반면에 네. 좀 이제 비판적으로 보자면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문제는 민생 문제잖아요. 이거를 뭐 정쟁의 차원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견차 있는 부분들을 서로 좀 머리를 맞대고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네, 최대 쟁점이 되는 거죠. 정부 또는 이제 공공자금으로 이걸 매입할 그렇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 측에서는 이게 그 재정 부담 등을 좀 근거로 해서 좀 난색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네. 뭐 민주당 정의당 등 좀 진보 성향 야권에서는 이걸 응당해줘야 한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입장 차이가 지금 쉽게 좁혀지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요? 네, 이것도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온 뭐 일종의 결론인데요. 네. 이거는 뭐 그 결과 브리핑에서 직접 언급된 건 아니고 이제 기자들로부터 질문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그 합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촉발된 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 법제화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 박광원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이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네. 박광원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또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 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 허점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이거는 미래의 일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재산 공개 신고 대상이 되는 거는 미래에 신고할 때 이제 공개 대상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민주당이 지금 진상조사단을 가동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첫 회의 때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오늘 국회에서 이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단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단장을 맡게 된 김병기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은 지금까지 의문이 제기된 것을 조사할 것이라면서 코인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조사단은 회의에서 이 김남국 의원 본인에게 가상자산 및 그 계좌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부터 팩트 체크를 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 김병기 부총장이 이 조사 범위와 관련해서 이 이해 충돌 부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는 확실치 않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김남국 의원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을 때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의혹이 나오네요.
네, 지금 조금 전에도 뭐 오늘 저녁 방송 뉴스에서도 이 KBS 9시 뉴스에서도 뭐 단독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관련 보도 의혹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오늘은 그 블록체인 게임 업계 국회 입법 로비 의혹으로까지 뭐 번질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게임 산업 관련 연구단체인 한국게임협회는 지난 10일이 된 성명서에서 몇 년 전부터 P2E 즉 플레이 투 원,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이제 그런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국회의 위믹스를 둘러싼 이익 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은 이 위메이드 측으로부터 받은 위믹스가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 위메이드 업체 측에서도 로비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투자가 한 코인이 위믹스뿐만 아니라 더 있다. 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예, 조금 전 KBS 단독 보도 내용은 그 앞서서 이제 이 위믹스 외에 다른 이제 그 국산 게임 관련 코인도 구매를 했는데 이 약 9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정도 이제 큰 금액의 코인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거래소에 상장되기 사흘 전까지 집중적으로 이 매입이 이뤄졌다 이런 내용이 조금 전에 보도가 됐고요. 또 그에 앞서서는 다른 방송 보도에서는 이 김남국 의원이 이 그 코인을 거래한 일시를 추적해 보니까 뭐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그러니까 김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상임위가 열리는 도중에 뭐 거래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의혹이 계속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불법은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면 좀 정확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혹이 없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계속 의혹을 사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하여튼 진상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를 중단한 지 열흘 만에 다시 회의를 열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했다고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 열흘 만에 최고위원회의를 재개하고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에 대해 그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연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인의 말은 천근 같아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의 일원은 언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도 어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이렇게 받았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공천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김 최고위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뭐 김최고 의원은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그 수용하겠다, 뭐 내지는 불복하겠다 이런 정확한 입장 표명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제 징계 결정에 불응해서 뭐 어떤 법적 대응에까지 나선다면 여진이 상당하지 않겠느냐, 뭐 정치권에서는 이런 뭐 관측 내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준석 전 대표 때 이 법원 싸움으로까지 이어진 뭐 가처분 파동 등이 다시 이제 그런 양상이 재개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 일각에선 일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김재원 의원과 좀 가까운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오늘 그 언론 인터뷰에서 뭐 김 최고위원이 그런 불복 등의 행위는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런 관측을 전했습니다. 탈당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탈당할 가능성은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당장 이제 김재원 의원의 입장도 뭐 당을 위해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 이 그 윤리위 결정 직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뭐 당장 탈당이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좀 다수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비슷한 그 행보를 보인 바가 있듯이 총선이 다가올 때 돼서 이제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고려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쯤 선출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에 대해서는 오늘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이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최고위원 선출 시한은 이제 30일 이내, 그러니까 6월 9일까지라면서 이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오는 15일 최고위에서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이제 당원들의 직접 투표가 아니라 이제 그 전국위에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뭐 조만간에 열리는 회의에서 선출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늘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열었어요. 네,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가 건설노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주제로 당정협의까지 열었는데요.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건설 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 후속 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결과 일선 건설 현장에서는 간판만 노조이고 채용 장사를 하는 중소노조가 난립했다. 또
또 집회 시위가 끊이지 않는 등 무법천지가 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예. 박 의장은 또 이른바 건폭은 근로자와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이라면서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횡포를 일삼는 사이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진짜 노동자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안전사고 위험까지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논의 결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조법, 사법경찰 직무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일단 오늘 당정에 대해서도 건설노조 측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예. 건설노조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건설사 불법은 눈 감고 건설노조는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입장문에서 이번에 도입하려는 건설 현장 특별사법경찰 즉 특사경 수사대상 범죄 목록을 보면 모든 항목이 노조와 노동자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불법 하도급, 안전을 도외시한 몰아치기 작업에 몰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건설노조는 지난 노동절에 분신한 이 건설 노동자 양회동 씨 빈소가 마련된 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 건설 노조 탄압 중단, 강압 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노조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숭례문 일대 도심에서 1박 2일 집중 투쟁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 건설 노조는 경찰청 본청을 비롯한 주요 경찰청 앞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네, 해당 언론 보도는 오늘 조간 중앙일보 보도였는데요. 예. 당시 보도 내용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정부 소식통이 현재 일본이 후쿠시마 내 원전 부지 내 탱크에 이 다핵종 제거 설비 ALPS 알프스를 통과해서 주요 방사능 물질들을 제거한 물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 배출 기준에 맞게 처리된 물이 약 30%, 여전히 오염된 물이 70% 정도라면서 다만 향후 처리 비율이 높아지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게 합리적이라 용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이 이렇게 말했다는 게 오늘 중앙일보 보도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이 오염수를 일본 측 지침대로 처리수로 변경해 부르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정부는 일관되게 오염수로 부르고 있으며 변경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들은 것 같거든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인가요? 언론 인터뷰할 때 보니까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오늘 아침에 먼저 이제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직후에 이제 성일종 의원이 아침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바깥으로 방류하는 물에 대해서 처리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오늘 중앙일보 보도 내용 관련한 질문에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이 검토한 바 없다 이런 부인하는 입장이 순서 시퀀스는 그렇게 됐습니다. 오염 처리수는 어떤 의미예요? 오염을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처리수랑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리수라고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일종 의원은 당의 이제 TF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 TF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입장이 모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취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게 오늘 이렇게 밝힌 거는 성일종 의원, 그러니까 여당 소속이지만 이제 정치인 국회의원 개인의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정부, 그러니까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설명한 바는 이 정부에서는 이런 용어 변경을 검토한 바가 없다. 오염수다. 네. 예. 한일 양국이 내일 국장급 실무 협의를 열고 지금 시찰단 파견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요? 네, 한일 당국이 오는 12일 국장급 실무협의를 열고 이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 관련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한국 측은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그리고 일본 측은 카이오 아츠시 군축 불확산 과학부장을 수석대표로 양측 관계부처가 참석을 합니다. 네. 이번 협의에서 한일 당국은 이 현장 시찰에 나설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정 그리고 이들이 둘러볼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계획인데요. 네. 다만 일본은 이 오늘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이 협의를 국장급 회의가 아니라 설명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설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양국단 시찰단 활동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일본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한다. 이제 이런 뉘앙스가 담긴 것이어서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이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있자 오늘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간에 사용하는 단어, 선호하는 단어가 달라서 그런 것이라면서 내일 협의는 시찰단의 활동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협의가 핵심이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속 우리 정부 설명하고 일본 정부에 나오는 반응이나 얘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서 설명이든 협의든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조율되지 않은 얘기가 나오지 않게 좀 단일한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양국 입장차가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다만 이제 앞으로 외교부가 협상 과정에서 이제 한국 측 한국민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를 이제 뭐 다 같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경남 창원 시내 한복판엔 팔용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이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아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인데 이 팔용산에서 주한미군 사격장 건설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주거지와 크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격장이 들어와도 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현장 취재한 이형관 KBS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팔용산 시내 중심에 있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주거지하고 얼마나 가까운 겁니까? 이게 좀 절대적인 좀 비교는 어렵겠지만 서울로 비교를 한다면은 남산이라고 표현해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심 주거지와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야산이고요. 이 산 전체 면적 자체가 좀 넓다 보니까 공사 현장은 이제 산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산 자락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간접 측량을 조금 해봤는데 2km 안으로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5곳이 있고요. 학교도 2곳, 그다음에 버스 터미널, 대형 상점, 공장 등은 조금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선거리로 공사 현장에서 1.1km 떨어진 아파트 48층 거실에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공사 현장이 훤히 다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도 뭐 군에 가서 사격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격하면 그 소리가 다 쩌렁쩌렁 울릴 것 같거든요. 굉장히 크게 들릴 것 같은데 그 정도 거리라고 하면. 근데 처음에 이렇게 사격장을 건설한다는 걸 시민들이나 지자체도 전혀 몰랐다면서요? 네, 저희가 일단 취재를 시작했던 계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제보 전화를 받았는데 이 도심 야산에서 대규모 벌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벌목행위가 보통 녹지에서는 좀 엄격히 제한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담당구청이 이거를 모르고 있더라. 이게 뭔지 좀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조금 해봤었고 당시에 이제 창원시 관할 자치단체죠. 거기도 유사한 민원이 제기돼서 확인해봤더니 주한미군 사격장 공사가 좀 진행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조금 확인됐었습니다. KBS가 취재하지 않았더라면 사격장 건설 자체도 몰랐을 뻔했네요. 근데 이제 뭐 정말 이제 도로를 차량으로 운행하더라도 이게 벌목 공사가 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저희가 보도하지 않았더라도 뭐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이 사격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소문이 좀 퍼지고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짐작은 됩니다. 지금 산비탈을 어느 정도 지금 벌목을 한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확인하기로는 공사가 지난 3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착공 이후 공사 기간이 540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정률은 뭐 초기 단계로 좀 예측이 되고, 하지만 이제 벌목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불과 사실 2달 전만 해도 이게 숲으로 굉장히 울창했었거든요, 그 산이. 네, 나무 수백 그루가 잘려서 곳곳이 텅텅 비었고, 현재 좀 추정하는 벌목 규모는 최대한 15,000여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그 산비탈이 완전히 민둥산이 됐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합니다. 아까 팔용산을 서울의 남산하고 비유해 주셨잖아요. 네. 남산의 산을, 그러니까 산림을 이 정도를 벌목을 한다 그러면 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벌목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정말 몰랐다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그 국방부가 이제 미군 전용 사격장 공사가 이제 진행되는 사실을 이 관할 자치단체에 일단 알리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는 물론이고 창원시에도 알리지 않았고, 그 이유가 그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서 이제 공여지 안에 있는 시설 사업은 이 특별법 지휘를 받아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게 좀 이유였고요. 자치단체 신청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민원을 통해서 창원시가 국방부에 연락을 해서 사격장 공사 윤곽을 파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공여 지역을 창원시가 제공을 하고 있던 건데 이러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담당 부서 자체가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공사가 진행되는지도 좀 몰랐던 게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파 규정이 있고 주한미군이 관할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사격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최소한 그래도 사전 협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전혀 그거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까? 좀 저희도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이제 그렇게 대규모 공사가 벌어지면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희가 소파 협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소파 협정이 최근에 개정된 연도가 2001년도거든요. 그때 2001년도에 양해 사항을 보면 지역사회 건강과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신축 혹은 개축 공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가 조정을 하면서 건축 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둬야 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국방부, 우리 정부와 이제 한미협정을 맺을 때 이런 지방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형성이 좀 됐던 건데 이번 공사에 대해서 국방부가 지방 정부와 이제 협의하지 않고 이렇게 좀 간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물론 뭐 소파 협정 양해 사항이 이렇게 구속력이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양해 사항이라서 하지만 양해 사항도 소파의 한 부속 협정이잖아요. 이런 예. 거를 조금 준수할 노력이 필요했지 않았었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좀 설명하고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또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근데 국방부는 뭐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원시가 이렇게 미군 사격장을 건설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보도를 한 이후에 이제 주민 반발과 우려가 이제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창원시가 그때 이후에 이제 먼저 주한미군과 국방부 측에서 지난 4일에 공사를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이제 안전사항 문제나 우려사항 등을 창원시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겠다라고 덧붙였고요. 예. 창원시도 이제 여기에 이제 발을 맞춰서 이제 시민들이 이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격장 공사 중단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폐쇄를 하거나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창원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제 국방부를 찾아서 사격장 이전을 공식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주한미군은 어떤 입장인지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은 겁니까? 이전이나 폐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 입장은 여기 땅 자체가 1972년도부터 공여된 지역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꾸준히 사격장으로 써왔다. 라는 이제 입장이었고, 네. 하지만 이번 공사에 대해서 주민 반발과 우려가 크니까 이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정도만 내놨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걸로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좀 설명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 주민들 입장은 뭐 과거부터 있어왔던 사격장이든 현재 신축되는 사격장이든 현재 시점으로는 도시 개발에 따라서 주거지가 굉장히 가까운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안전에 대한 위협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 폐쇄를 꾸준히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없습니다. 근데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요. 주한미군이 꾸준히 사격장으로 써왔다고 하면 그동안에도 사격을 계속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국방부나 주한미군 측에서는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과거의 창원시 도심을 좀 보셔야 되는데 1970년대, 80년대는 창원 대로, 그러니까 그 산 주변에 있는 대로조차도 닦여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사진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도심지 형성이 안 돼 있었고,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에 들어서 그제서야 이제 도심이 개발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농촌처럼 허허벌판이었다가 이제 인적이 드물었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 관련 민원이 많이 적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주거지가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던 거고요. 사격 훈련이 그래서 몇 회나 있었느냐. 네. 7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뭐 매일같이 1년에 몇 회를 했느냐는 저희 질문에 예. 국방부 측은 일단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 사격 총소리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꾸준히 해왔다면은 이게 뭐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짐작도 있고.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도심지하고 좀 떨어져 있고 주변에 아파트 밀집 지역이 없었을 때는 뭐 사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 못했을 텐데 최근에는 아마 사격이 없었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정이 되네요. 보니까. 네. 근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긴 하지만 언제든 공사를 다시 재개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겁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소파 협정 때문인데 이제 소파 협정에 따라서 이제 공여구역, 그러니까 공여구역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항공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뭐 기지나 시설, 뭐 군사훈련에 필요한 땅을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공여해서 미군이 이제 전반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권한 자체가 주한 미군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재개해도 법률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뭐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관할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주민 안전가 완전히 우려되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실 때 지금 집 거실에 가서 아파트에 가서 보니까 사격장이 훤히 보이더라. 지금 저도 사실 그 사진을 보고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사격장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 보일 정도던데 그러면은 사격하는 불꽃이나 이런 것도 다 보일 정도가 될 거고 만약에 사격을 하다가 뭐 오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거죠. 저희가 이번 기사에는 사실 보도하지는 않았는데 그 지난해 5월에 경북 영천의 한 민가에서 우리 육군부대 사격 훈련 과정에서 날아든 것으로 추정된 실탄이 이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리창이 깨졌는데 중요한 건 그 훈련장과 가정집 사이의 거리거든요. 그 거리가 2km입니다. 약 2km요. 2km. 그러니까 지금 공사 현장에서 저희가 1.5km 내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많다고 앞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오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유탄 같은 것들이 가정집으로 날아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좀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사격장에서 훈련하는 것들이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군 사격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데 미군이라고 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민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어요? 일단 저희 보도 이후에 창원시 홈페이지가 거의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사격장 폐쇄해야 된다. 최근 분양받은 아파트가 총알 부분 아파트가 됐다. 이런 좀 한탄이 섞인 좀 목소리도 있었고요. 시민들이 이제 거리에 나서서 이제 지금 시설 이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주민분께서 제게 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거실 창문을 열면 공사 현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데 사격장, 그럼 앞으로 여기서 훈련이 진행되면 그 모습을 다 지켜볼 텐데, 군사보안 시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짓는 게 난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얘기냐.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미군 사격장 폐쇄나 이전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관심도 이전 폐쇄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전문가들 협의 과정에서 좀 난관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사격장을 이제 이전하는데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데다가 사실은 사격장 이전하려면 대체 부지를 또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대체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여지 내 군사 시설을 이전하려면 이제 미군 측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도비탄 말씀도 저희가 나눴지만 만약에 운영하는 총기가 사거리가 굉장히 길다고 하면 도비탄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분들이 운영하는 총기 종류나 참여 인원 같은 자료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총기 종류는 사실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 사격장 팻말을 확인을 했거든요. 이 사격장의 공식 명칭이 마산 사격장입니다. 영문으로 마산 레인지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허가된 총기 종류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M16, M4 소총이나 M249 기관총 등 이런 총기 종류가 있는데 여기 특히 이제 기관총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시겠지만 소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소음 피해는 당연히 우려되는 게 맞고 일단 국방부 측이나 이제 측에서는 지금 사격을 하는 방향 자체가 주거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크게 안전사고 우려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이제 오발 사고나 우발적인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든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방부도 지금 이런 주민들의 사정도 좀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형관 KBS 기자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맞아서 지난 1년 동안의 경제 상황은 어떻는지 좀 오늘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일단 네, 기획재정부 평가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어제 그 기획재정부가 그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평가 자료를 냈는데요. 네. 일단 그 정부가 자체 평가 어떻게 하는가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네. 전 세계 과잉 유동성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유례없는 고물가 그리고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부동산 가격 급등, 가계부채 국가 부채 급등 등 이런 그 대내외 어려운 환경에서 전 분야에 걸쳐서 대변혁을 추진을 했고 그 결과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큰 틀에서의 변화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하에 약자 보호 등 연대와 그리고 공정의 가치 확립에 집중을 했고 한일 한미 동맹 등 그 국제 연대를 회복을 해서 지난 1년간은 대변혁의 그 초기 단계로 점차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다 큰 국민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계적인 인플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을 통해서 물가를 14개월 만에 3%대로 복귀시켰고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자화자찬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게 평가라고 하면은 보통 좀 모자란 부분들도 같이 쓰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네, 이 보고서를 보면 이제 끝부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기술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쉬운 점도 상존한다. 이런 문구가 지금 짧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 그리고 금융시장 물가 전반의 불확실성 및 그리고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IT 부분 중심의 수출과 경기 부진이 지속됐고 물가의 경우에 상승세 둔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평가. 이 정도 지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뭐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좀 해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좀 우리가 보통 경제를 논할 때 경제 지표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면 이 평가가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몇몇 지표 보면 정말 이게 우리가 1년 전과 비교해서 같은 나라일까 싶을 정도로 크게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누구의 잘못이다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지표를 보는데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나? 이런 이제 느낌이 나는 그런 지표들이 있다는 건데요. 오늘 나온 이제 최신 지표 수출 같은 경우 이게 아마 우리 국민들도 체감하는 가장 달라진 지표가 아닐까 싶은데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 만성 무역수지 흑자국이라 생각을 했는데 네. 지난 1년간 우리가 월별로 단 한 번도 지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만성 무역수지 적자국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 정말 지금 생경한 그런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서 10일까지 지금 수출액 보니까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를 했는데 네, 지금 수출액 7개월 연속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원유라든가 지금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예. 수입은 5.7% 줄어들었는데 그거보다 수출 감소가 더 크다 보니까 역시 지금 5월 들어 10일까지도 또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를 이제 기록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올 들어서 5월 1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 지금 거의 300억 달러 육박하고 있는데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였습니다. 지금 이 무역 적자에게 지금 60% 지금 넘어서는 이 무역 적자를 지금 5월 들어 10일까지만 올 들어 시작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인데 지금 이달 들어 10일까지 역시 중국에 대한 수출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7% 줄었는데
중국으로 수출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일본, 대만, 아시아 쪽 수출, 싱가포르까지 저희가 더 크게 줄었고요. 예. 반면에 이제 미국하고 EU는 이제 수출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이제 1년 전에 이제 봤던 그런 여러 가지 수출 트렌드랑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또 생경하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역 수진이 이렇다고 쳐도 경상수지는 어때요? 네, 지금 지난 3월에 경상수지가 이제 석 달 만에 이제 가까스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우리가 또 경상수지 걱정하는 것도 참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 무역수지에 기반한 상품수지는 적자였습니다만 다행히 이제 배당 수입이 늘어나서 아주 소폭 지금 우리가 이번에 흑자를 봤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이제 2억 달러, 2억 7천만 달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흑자로 짓게 됐는데 근데 지난 3월 이런 경상수지 흑자 규모, 우리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년 전에는 우리가 67억 달러 흑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2억 달러 흑자니까 무려 65억 달러가 지금 감소를 한 거고요. 1, 2분기 경상수지 적자에 3분기, 1, 2월 경상수지 적자에 이제 3월 소폭 경상수지 흑자를 남기다 보니까 1분기 전체로는, 우리가 지금 44억 달러 지금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1분기 기준으로 우리가 적자를 기록한 것 2012년 이후에 지금 11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분기별 경상수지 지금 적자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4월인데요. 네. 통상 우리가 4월은 이 상품 수지가 좋을 때도 우리가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배당이 주로 4월 달에 몰려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배당이 4월 달에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상품 수지도 사실상 아마 이제 적자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배당 수지까지 적자가 되면 또 4월에는 대규모 적자를 보일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이번에 이런 우려에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배당 수입이 좀 있어 가지고 과거에 보였던 것처럼 그런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가 4월에 보이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균형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의 흑자는 기대하기 힘들고 잘해야 이제 균형, 그러니까 제로 정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왔던 분위기로 봤을 때는 4월 역시 흑자를 기대하기는 다소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한 달 만에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거의 처음 보는 굉장히 생경한 모습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고용률, 실업률 이건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가장 크게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역대 최고의 고용률 그리고 역대 최저의 실업률을 달성했다고 자평합니다. 이 수치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제 수치, 이 고용을 하더라도 어떤 일자리가 늘었느냐, 또 실업률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실업률이 좋아졌느냐, 이거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숫자에 대한 착시가 생겨납니다. 일단 먼저 지금 취업자 수 보면 지금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 명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첫 출범하던 지난해 5월 우리가 증가하던 취업자 수가 93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봐야 되고요. 예. 점점 이제 문제는 이 지금 취업자 수 증감이 1월부터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KDI 올해 일자리 수 증감 27만 개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월별 일자리 수 증가가 점점 더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수출 감소가 계속해서 크기 때문에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 주는 부분들 우려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그럼 일자리 어디서 늘어났냐? 정부는 이제 고용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일자리도 좀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제조업 일자리 올 들어서 지금 1, 2, 3, 4월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특히 4월은 무려 지금 일자리가 9만 7천 개 제조업에서 줄어들었고요. 늘어난 일자리는 어디냐 봤더니 숙박 음식점업 그리고 보건복지업 이런 데서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살짝 이제 완화가 되면서 외식이 증가하면서 지금 여기서 일자리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늘면 정부 숫자로는 일자리가 많이 는 것으로 이제 잡힙니다만 국민들이 체감할 때는 이 취업난 같은 게 해소가 됐다라고는 이제 잘 못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연령대로 보니까 일자리 어디서 늘어났느냐
지금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지난 4월의 경우 44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8만 8천 개, 그러니까 약 한 9만 개 정도 줄어들었고요. 청년층 15세에서 29세에서는 취업자가 13만 개 줄어들었고, 특히 또 40대, 우리 사회 이제 가장인데 40대에서도 일자리가 2만 개 줄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대 이상에서 아무래도 60대 이상은 뭐 상용직이라든가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좀 보기 힘든 그런 일자리가 많을 텐데 예. 상대적으로 이제 단기 일자리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고, 사회 주축이 되는 40대 그리고 청년층 일자리 계속 줄어들고, 취업층에서는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부 수치로는 아주 좋은 고용률 그리고 아주 좋은 실업률이 나옵니다만,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때는 일자리가 아주 좋아졌다라고 이제 느끼기 힘든 그런 지금 착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물가는 아마 계속 언론 보도도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3%대로 일단 안정시켰다, 안정이냐 아니냐 이런 뭐 평가는 좀 엇갈릴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게 있으니까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정책들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재정 수지 적자 폭도 적지 않다고요? 네, 지금 오늘 또 재정 동향을 보니까 올 들어 3월까지 정부의 총 수입 145조인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 원 감소를 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재정 수지 적자 폭이 지금 1분기 만에 올해 예상치의 지금 90%에 달할 정도로 지금 재정 수지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커졌냐 봤더니 정부가 지출을 줄였습니다. 근데 지출을 줄였는데 새 수입이 그거보다 지금 더 빨리 줄어들면서 지금 재정 적자 폭이 지금 커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새 수입이 약 한 지금 24조 원 그리고 이제 전체 총 수입으로는 25조 원 지금 감소를 하다 보니까 재정 적자 폭이 지금 아주 커졌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도 컸고요. 특히 이제 법인세 수도 이제 많이 줄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법인세라든가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세수가 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금 2분기 지금 실적을 보면 지금 적자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법인세를 상당히 많이 내는데 과연 정부가 지금 뜻하는 대로 세금이 잘 거치겠느냐 지금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통합재정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게 통합재정 수지라는데 이게 지금 1분기만 41조 원 적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금 8조 원 이상 이제 적자가 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일단 어쨌든 정부는 계속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만 새 수입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 결국 하반기 가면 걱정될 만한 부분이겠네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쓸 돈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제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남해안과 제주도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다. 다음 주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영동과 남부지방은 낮 최고기온 30도 내외, 서울도 27, 8도까지 오르는 고온 현상이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 밤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에는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남권 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mm 내외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구 11도, 서울 13도, 광주, 부산 14도가 예상입니다.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지방에 안개 낀 곳이 있겠고 강원도 산지는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대전 25도, 서울, 세종, 대구는 24도, 광주 23도, 인천, 울산 22도, 부산, 제주 21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되지만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에 일시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17.3도, 습도 47%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유치한 시인의 시 깃발의 첫 구절인데요. 학창시절 이 시를 통해서 노스텔지어란 단어의 뜻을 처음 배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흔히 향수병, 지나간 시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 노스텔지어를 떠올리게 하는 풍경이 광주광역시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서구 발산마을 앞 광주천에서 새로 건설한 다리의 개통식이 열렸는데요. 다리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뽕뽕다리. 근사한 이름 다 제쳐두고 다리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1960년대 후반 공사장 안전발판을 엮어서 만든 임시교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중년 이상 세대는 유공철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비계와 비계 사이 놓는 안전발판의 구멍이 작지만 당시에는 철판에 어른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구멍이 컸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구멍이 뚫린 모양에 빗대 사람들이 임시교량을 뽕뽕다리라고 불렀던 겁니다. 뽕뽕다리는 이름만 특이한 게 아닙니다. 다리 한쪽이 걸치고 있는 임동에는 일제강점기 때 산업시설인 방적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민영화를 거쳐 전방 일신방직이 된 이 공장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농촌에서 온 여성 노동자들은 방값이 싼 다리 건너편 동네인 발산마을의 자취방에 살면서 뽕뽕다리를 건너 공장으로 출퇴근을 하고 다리 주변 주민들은 방직공장 의뢰로 기름과 먼지가 묻어있던 광목을 광주천 물로 세탁해 푼돈을 벌기도 했다고 합니다. 뽕뽕다리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서민의 애환이 서려 있는 문화유산인 셈입니다. 하지만 1973년 인근에 발산교가 들어서면서 쓰임새가 줄었고 2년 뒤 홍수 때 물살에 쓸려 내려가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군요. 그랬던 것을 광주 서구가 2년 전 구비와 시비 등 29억 원을 들여 다시 복원했다고 합니다. 반세기 전 사라진 뽕뽕다리 모형을 재현해서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스텔지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시인과 촌장의 좋은 나라 들으셨습니다. 저 참 진짜 오래간만에 듣는 노래네요. 김성환의 시사인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754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휴대전화 다리를 건너면 옛 시절이 떠올라서 지금의 나이를 잊고 예전의 자신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할 듯합니다. 저도 어쩌다가 어릴 적 살던 동네를 가보면 예전과 바뀌었지만 추억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광주의 뽕뽕다리 건너보고 싶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리고 휴대전화 뒷자리 8356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외가 사촌 언니 둘이 중학교만 마치고 광주로 올라와 낮에는 전남방직에서 일하고 저녁에 야학에 다니며 위 오빠 아래 남동생들 대학 학비 뒷바라지 했었죠. 아유 정말 그 시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다리가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해봤고요. 다리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복원할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다리 이름을 그냥 뽕뽕다리라고 다시 또 부를 생각을 누가 했을까. 또 그 철판 깔렸었던 그 모양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생각을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역시 광주는 예양의 고장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의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라고 해야 되나요? 마침내라고 해야 되나요? 정부가 엔데믹 선언을 했어요. 예, 풍토병화 됐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네. 끝났다면 참 좋겠어요. 끝났다는 아니고요. 네. 국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해서 경계로 낮추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생활에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확진자가 생기면 7일간 무조건 격리를 했었는데 네. 이게 5일 권고로 바뀝니다. 격리를 하면 좋은데요. 네. 그러나 의무는 아닙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원래는 감염병 등급이 이제 조정을 해가면서 해제를 하니까 원래 7일 격리하던 거 닷새로 줄이고 닷새 하던 것을 이제 권고로 바꾸고 하는 조정 단계를 거칠 줄 알았는데 한꺼번에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WHO가 지난 5일에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것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요거는 권고로 바뀌게 되고요. 대신에 환자들이 많이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여전히 유지하게 됩니다. 뭐 요양병원 뭐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네요. 거기 너무 위험하니까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와 치료비 지원도 당분간은 유지가 되는데요. 네. 백신 접종은 여전히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이긴 하겠지만 또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이 되고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등의 일부 격리 지원도 지속이 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바뀌는 거는 지자체 임시선별 검사소가 지금 9곳까지 줄었거든요. 요거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PCR 검사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는 당분간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좀 달라지게 될 거고요. 또 위기경보 심각 단계일 때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게 뭐냐면 비대면 진료였어요. 환자들을 다 볼 수 있는 인력이 없고 또 격리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는데요. 다만 시범 형태로 일부의 비대면 진료는 추진이 됩니다. 그럼 약사단체나
원격 의료업계 이해관계가 지금도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어서 네. 논란이 좀 예상이 되고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했었으면 이건 참 필요하다 이렇게 느낀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대규모 감염병이 또 다시 찾아올 수도 네, 있고요. 예.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문제죠. 신데믹이라고 해서요. 네. 사실 의학계나 이런 데서 미리 예측을 다 했더라고요. 2019년쯤에 이미 한 2개의 감염병이 한꺼번에 오는 신데믹이 올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있었는데 사실 전 세계 국가들이 그걸 소홀히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막상 또 닥치니까 네. 대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온다 하더라도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당장 문제는 확진자가 안 생기는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도 2만 명대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그 확진자의 증가세가 보여지고 있죠, 최근에.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은 관리 가능한 정도 수준이다. 이게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최근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1만 명대를 확진자 숫자가 유지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2만 명대로 올라서서 이렇게 많아진 거죠. 이전에 비하면. 네. 그런데 이걸 비교해 보면 1월 하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확진자가 느는 거는 변이 때문인데요. XBB 1.16이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은 변이가 발생해서 최근에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폭 자체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6월 초쯤에 3, 4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료 체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본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하루에 6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당이 가능하다는 거고 의료 대응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심각한 변이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한 상황에서 방역 규제를 너무 빨리 푸는 거 아닌가. 이건 아무도 답을 모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그렇죠. 얘기인데요. 다만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심각한 변이가 발생한 지역은 없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방역 조치를 거의 해제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전 세계 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해제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종식된 건 아니지만 이제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해서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각자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망자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층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얘기 나오는 게 고위험군들의 면역력과 백신 접종 얘기예요. 네. 작년 겨울부터 접종률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노인들의 접종률이 5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백신 접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앞으로 위험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올겨울에 다시 백신 접종을 할 때까지는 최대한 이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6월 말까지 면역 저하자를 포함해서 꼭 백신 접종이 필요한 분들은 그분들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청취자 6089님께서도 문자를 주셨지만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도 지난주에만 2명이 발생해서 5일을 쉬고 있는데 그분들이 업무에 복귀해서도 계속 기침을 하셔서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이번에 이제 엔데믹 선언 또 그 이후에 완전히 해제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국가가 뭔가 의무로 부과하는 거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들 반응은 이제 좀 마스크도 안 해도 되고 너무 일상으로 되돌아가서 좋다 이런 환영의 입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좀 6089님처럼 걱정돼요 이런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각자 처한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게 제 주변에도 최근에 코로나19 감염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집에 어르신이 계신 집은 진짜 너무너무 예민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선 엔데믹 선언에서 제일 좋은 건 마스크를 꼭 안 써도 된다는 거. 요즘에도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 보면 안 쓰신 분들을 가끔 만나요. 꽤 많아요.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사실은 땀 흘리고 이러면 피부염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결 좋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은 영업을 못했고
또 영업을 하게 되면서도 줄어든 손님들이 회복이 못된 부분들도 있는데 바깥에 많이 다니시면 아무래도 영업하시는 데 좀 그렇죠. 좋겠죠. 이건 환영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스러운 분들 특히 집에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가 있는 경우는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고 그래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나는 마스크 쓴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문자 주신 분처럼 5일 격리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몸이 성치 않아요. 회사를 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네. 가기는 가야 되는 거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그 근무하는 인원이 적은 회사의 경우에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업무를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 때. 그렇죠. 백업 인력이 없을 때.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수당이 일부라도 이제 급여가 지원이 되다가 이 권고로 바뀌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 경우에는 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걸린 채로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아파도 참고 학교 가고요. 아파도 참고 회사 가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한동안은.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프면 쉬어야 되는구나. 그것도 나의 권리이구나를 생각하게 됐는데 근데 당장 지금 학교 가는 거, 그다음에 출근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그 코로나 팬데믹이 한번 생기고 나니까 네. 그걸 극복한다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극복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뭐 예측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기는 하던데 네. 일단 우리가 최대한 일상 회복을 해나가면서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이걸 넘어서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참 그동안에 소식 전해드리면서도 이런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느낌 많이 받았는데 스쿨존에서 또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어제 오후 12시 30분쯤에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스쿨존 안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였습니다. 그래서 예.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아이가 버스에 치여서 사망했는데 문제는 우회전 사고였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아이가 이제 버스에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 관계자가 출동을 했을 때 의식과 호흡이 없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사고를 당한 아이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사고가 난 교차로가 인근에 초등학교가 2군데나 있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심지어는 네. 전국에 13개밖에 없는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이었다. 예. 그런데 경찰이 사고 당시에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었고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었어요. 녹색불이었으니까 아이가 당연히 건널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하굣길에 맞춰서 녹색 신호에 맞춰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버스기사가 우회전을 하면 안 되는 빨간불에 방향을 틀다가 아이를 치게 된 겁니다. 아버님이 그날따라 아이가 너무 밥을 잘 먹고 학교를 갔대요. 너무 씩씩하게 학교를 잘 가고 평상시에 잘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학교를 가서 엄청 기특했었는데 이렇게 아이를 잃고 나니까 너무 망연자실을 하신 그런 상황이고요. 이 버스기사는 지금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네.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 당시 장면을 아이 어머니가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격자들의 말에는 아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를 지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횡단보도를 버스가 밀고 들어와서 이 어린 학생을 쳤다고 목격담을 얘기하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애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사고를 목격하시고 비명을 지르면서 달려가는 걸 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가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요? 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버스 기사가 우회전 신호를 지키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그걸 못 봤을까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계속 못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로수에 가려서 잘 보이지가 않고 심지어는 우회전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들이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황색 신호에 우회전을 하다가 예. 보행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곳은 사거리의 모든 횡단보도가 한꺼번에 초록불로 바뀌는 동시신호식인데 네. 우회전 신호 앞에 일시정지선하고 사고난 횡단보도까지 20m가 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황색 신호에 우회전을 했다가 보행자를 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고요. 예. 또 현장에서 만난 현직 버스기사분은 운전기사들이 피로감 때문인지 최대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려고 차고지 주변에서 신호를 어기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뒤에 나타나는 횡단보도 초입은 버스기사의 그 높이가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 사각지대라서 사고를 낸 줄도 몰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날도 사고가 난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랬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고를 안 일어나게 하려고 지금 사회가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회전 신호도 지금 뭐 단속도 사실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회전에 일단 무조건 멈추는 것, 네. 주의 살피고 우회전하는 것, 예. 이 원칙 정말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줄줄이 신호를 멈추는 게 아니라 딱 하면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출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앞에 멈췄다가 앞차가 멈춰서 출발한다고 뒤차가 따라가면서 안 멈추고 그냥 따라가면은 무조건 그건 위반이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네. 간 차 모두 다 멈췄다가 가야 무조건. 된다. 네. 그러지 않으면 적발되는 거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는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이 소식은.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타임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 마약 투약 혐의 받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불출석했어요. 지금 2차 소환 조사였던 거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이제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갑자기 경찰에 출석이 어렵다라고 통보를 했대요. 예. 건물 앞까지 왔다가 취재진이 많아서 유아인 씨가 다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에서는 유아인 씨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만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1차 소환 때도 출석 일정이 언론에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조사를 미룬 적도 있었는데요. 유아인 씨를 변호하는 측에서는 한 차례 항의사를 표시했었는데 이번 소환 과정에서도 계속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도 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 비공개 소환 원칙에 맞게 다른 경로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개 소환이 돼서 부득이하게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 출석 요청에 의해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마약 사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불출석하는 경우가 흔합니까? 흔치는 않다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경찰하고 합의한 거잖아요. 소환 네. 일자를. 그런데 그런 날에 임의로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약속한 날짜에 나와서 카메라에 아무 말 없이 이제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많이 잡히기도 하잖아요. 네. 형사소송법에는 수사 단계 피의자의 경우에는 죄를 범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가능할 때 그럴 때는 만약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을 거라고 하면 구금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피의자가 사전에 조율된 일정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경찰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정이 발생하면 소환 일자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취재진이 많아서 아마 경찰이 양해를 구했을 것이다. 그 변호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조사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네요. 지금은 일과 후로 제한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 같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요. 오후 6시부터 9시, 휴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만 쓸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한 일과 끝나고 3시간 정도 쓰고 반납을 하는 건데 네. 사용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아침 점호를 마친 7시부터 휴대전화를 받고 9시까지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경계 근무나 당직 근무, 야외 훈련할 때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부대나 관물대에 보관해야 되는데 우선은 7월부터 12일까지 45개 부대에 6만 명이 먼저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소지 시간 내내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식사 시간, 일과 준비 시간, 개인 자율활동 시간, 청소 시간에만 휴대전화를 쓸 수 있고 점호나 일관의 근무 시간이나 취침 시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규정을 어기거나 보안 규정을 어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간부분들도 찬성률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예. 뭐 시범 실시해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뭐 이런 반응도 사실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 상병쯤 되면 너무 자주 전화해요. 집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미 유명한 작품 또는 유명하진 않지만 좋은 작품들, 그리고 이제 막 만들어지는 좋은 작품들을 가리지 않고 소개해드리는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가리지 않고 공연을 열심히 늘 소개해 주시는 진짜 공연 알림입니다. 네. 근데 공연이 우리가 익숙한 작품들, 대형 작품들은 굉장히 많지만 새로운 작품들도 진짜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공연 중인 작품들 중에서 뭐 맘마미아나 데스노트나 오페라의 유령 같은 이제 유명 작품들이 꾸준히 대작이죠. 공연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에서는 계속 새로운 창작 작품을 개발하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매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걸 또 갖고 오셔가지고 열심히 매번 설명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직도 많은 분들한테는 유명 뮤지컬이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유명 뮤지컬이라는 말이 사실 알려져 있으니까 유명 뮤지컬이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유명 뮤지컬들이 주로 외국 라이선스 공연인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한 공연들이 이젠 좀 많이 알려진 작품들이 꽤 많거든요. 뭐 명성황후 뭐 굉장히 오래됐고 영웅 한참 공연 중이고요. 프랑켄슈타인, 뭐 서편제, 광화문 연가, 그날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작품들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뭐 알려지거나 대형 공연처럼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첫 단계를 밟을 때는 다 새로운 작품이었을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이 작품을 이렇게 인지도 있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결국 그 뭐 라이선스 공연이나 뭐 창작 공연 이런 걸 다 떠나서 작품성도 인정받고 공연할 때마다 흥행도 되는 공연들이 계속 재공연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인지도가 상승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소위 그 잘 되는 공연이 오래도록 공연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공연되어져서 잘 되는 공연의 느낌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랫동안 공연하는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관객들이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위기 보니까 이 창작에 관한 창작한 작품과 관련돼 있는 얘기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 이렇게 인지도 있는 공연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공연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시장에서 꾸준히 새로 개발되는 작품들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소개할 작품은 이제 막 인큐베이팅이 끝나고 정식 초연되는 창작 뮤지컬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새싹이네요. 그렇죠.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 공연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작품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제가 방송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창작 공연 말씀드릴 때마다 거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창작산실이라는 이 창작 작품 개발을 도와주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뭐 뮤지컬뿐만 아니라 연극도 있고 무용도 있고 뭐 여러 문화 분야에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개발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처음 대본 공모부터 시작해서 멘토링 거쳐서 리딩 공연도 하고 쇼케이스 공연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선별된 작품이거든요. 이제 일반 공연보다는 보통 기간이 좀 짧게 공연되거든요. 네. 근데 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그 짧은 기간보다는 조금 더 길게 정식 초연을 올리는 작품을 제가 갖고 왔고요. 네. 바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제가 제작한다는 그 어마무지한 대단한 공연. 프로이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 기억하시네요. 네. 그 공연도 역시 이 창작산실 작품이고 그 전에 이제 원고를 계속 평생 갖고 있었던 그 에바 호프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뤘던 뮤지컬 호프라는 작품도 역시 창작산실 작품. 또 그 퀴리 부인 이야기를 다룬 마리 퀴리라는 작품도 창작산실 작품이거든요. 이런 작품의 그 이제 그 역사 이런 작품의 오래 창작되는 작품 그 라인을 계속 이번에 만들어진 작품 요걸 오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아니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멘토링 거쳐서 리딩 공연, 쇼케이스 공연 그리고 거기서 또 선정이 돼야 일반 공연으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처음 시범 공연처럼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또 다시 본 공연처럼 또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이 되고. 맞습니다. 너무 어렵다. 진짜 이거 창작산실에서 작품 선정하는 거 1년에 한 몇 작품 돼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4작품이 있었습니다. 4작품인데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소재가 좀 재밌어요. 그 층간소음이라는 소재로 이 시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청춘소음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재밌네요.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의 이야기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를 접목시킨 뮤지컬 앨리스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그리스 신화 그 트로이 전쟁의 뒷얘기를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다이스라는 작품도 있었거든요. 네. 흥미롭네요. 딱 소재만 들으면 이거 재밌겠는데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맞아요. 딱 뭔가 들어오는데요. 그럼 이 중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거예요? 4작품 중에 여기 없고 나머지 없어요. 하나가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인데 오늘 소개할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명성이 대단했던 시대에 셰익스피어의 위작에 대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이 역사적 사실에 작가적인 상상력을 더해서 만든 뮤지컬인데 제목이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 이걸 뮤지컬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난 래퍼다 생각하시고 앞에 악센트를 주세요.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이 이렇게. 그렇구나. 그렇게 하니까 되는데. 그래서 줄여서 하실 거면 이제 윌윌윌 이러시면 됩니다. 윌윌윌이 좋네요. 윌윌윌.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셰익스피어 위작 사건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있었더라고요. 그 이제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18세기 말에 런던 사회를 뒤흔들었던 그 셰익스피어 유물에 관한 사기극이 있었대요. 이 사기극을 모티브로 한 작품인 거죠. 셰익스피어 사후 200년 정도 지난 그 1796년 4월에 런던의 한 극장에서 사람들한테 이목을 집중시킨 한 편의 희곡이 이제 상연이 됩니다.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의 아버지 윌리엄 사무엘 아일랜드가 셰익스피어의 미발표 희곡이라면서 세상에 처음 공개한 보르티게른이라는 작품을 이제 올린 거죠. 그래서 윌리엄과 윌리엄에 붙여졌구나. 제목. 근데 이제 공연을 봤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완성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관객들이 이제 비난을 하고 야유를 엄청 보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공연은 첫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못 올리게 되는 거죠. 작품이 너무 이상하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의 실패를 가지고 그동안 윌리엄 부자가 이제 이 희곡 말고도 다른 것들도 이제 셰익스피어의 무엇이라고 하면서 막 문건 같은 것들을 세상에 공개했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위조일 거라고 에드먼드 말론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조의 증거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 엄청 핫했던 이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조 사기단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이었던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라는 사람이 1796년이랑 1805년에 본인의 2차례 고백서를 통해서 자신이 위조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밝혀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핫했던 그 이슈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위조했다고 고백서를 밝혔는데
이게 이제 세상에 이슈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슈가 지나간 거예요. 예. 그러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그 고백서 자체를 그냥 부정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본인 그 세상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어버리고 그게 사실이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공연을 만들게 된 거죠. 아니 뭐 믿고 싶었겠죠. 그러니까요. 셰익스피어는 뭐 워낙 그 뭐라 그럴까 일종의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영어 영문학을 넘어서서 아예 영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단어나 이런 것들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희곡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문건 같은 걸 다 이렇게 공개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은 뮤지컬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러면 싹 바꾸거나 아니면은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 위장 논란으로 재판에 서게 되는 이 부자의 이야기를 공연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판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대로 그냥 그대로 풀어낸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공연의 어떤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서 작가가 재미있는 설정을 하나 하는데 위작 그러니까 그 위작 사건 때문에 재판에 왔는데 이 윌리엄 부자 말고 이 윌리엄 부자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인물로 미지의 신사 H라는 인물을 만들어내요. 작가가. 그래서 그 H가 이 윌리엄들이 갖고 있는 속내를 드러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뮤지컬에서는 그렇게 풀어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더 밀도 있고 때로는 좀 재미있게 그리고 이 인간적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솔직함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대신 얘기해 줘야지.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왜 그랬는지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준비해 오셨다고요?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음악은 그 아들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가 부르는 곡을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요. 헨리의 고백이라는 넘버예요. 뭐 제목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아실 텐데 요즘에 이제 팬텀싱어에 한참 나오고 있는 임규형이라는 배우가 있거든요. 거의 뭐 노래 천재 수준으로 이렇게 팬텀싱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우가 지금 현재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연의 후반부에 나오는 넘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연의 후반부에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스포일러도 포함될 수 있고 공연의 메시지를 크게 전달할 수 있는데 제가 시사하면서 항상 이런 노래를 뒤쪽에 틀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에서 끊기더라고요. 노래가. 그래서 이 노래를 오늘 먼저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공연으로 만들고자 했었던 작가와 제작사의 의도가 담겨있는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헨리의 고백이라는 넘버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저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는 이 모든 셰익스피어의 문건들을 위조했음을 밝힙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H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제 아버지인 사무엘 아일랜드를 속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그랬을 도르티겔은 역시 제 손에서 만들어졌음을 시인합니다. 재판장님, 지금 제 아들이 잠시 이성을 잃어가지고 저는 불멸의 작가를 기만했고 영국을 모독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 발견했을 뿐이지. 아니야, 아빠. 아니야. 이게 진실이에요. 버려진 것들과 얘기하는 헨리 날 바보 같다 해도 보잘것없는 얘기를 쓰는 헨리 쓸모없다 해도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도 괜찮을지 몰라. 예전 그대로 다시 그때로 돌아간대도 나조차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나의 목소린 점점 사라질 거야. 이렇게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느껴져 내 안에 숨쉬는 작고도 조용한 이야기들이 말을 걸어와
진실한 한 권의 책을 쓰는 일, 나만의 이야기 써내려가는 일, 모두가 아름다운 한 편의 시, 멋진 모험담들로 가득한 한 권의 책, 내 얘기가 들려 다시 내 얘기가 들려. 모든 걸 자세히 봐, 그들의 얘기를 들어봐. 꿈을 꾼다는 건 삶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일, 내 안에 수많은 얘기들, 그것을 속이고 위대한 작가를 흉내내며 내 것이라 믿었던 얘기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냐. 버려진 것들과 얘기하는 헨리, 날 바보 같다 해도 보잘것없는 얘기 쓰는 헨리, 쓸모없다 해도 그래도 괜찮아, 이게 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도 아름다울지 몰라. 난 그냥 그대로 그저 숨만 쉬면 돼.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진 얘기를 해. 포르티게를 비롯한 셰익스피어의 문권 위조와 관련해 기소된 윌리엄 사무엘 아일랜드와 헨리 아일랜드에게 아래와 같이 선고한다. 두 사람에 의해 발견된 셰익스피어의 유물들은 숭고한 천재성, 무한한 상상력, 재치와 영민함 같이 논쟁할 수 없는 증거들을 담고 있으므로 셰익스피어의 힘이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본 법정은 윌리엄 사무엘 아일랜드와 헨리 아일랜드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단 거짓 증언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피고 헨리 아일랜드에게 법정 모독과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방을 명한다.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가운데 헨리의 고백이라는 넘버, 임규영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아, 이거 왜 앞에 들어보자고 얘기하셨는지 알겠어요. 예, 이게 그 후반부에 노래 마지막 곡 들으시죠 하고 가는데 네. 중요한 가사 나오는데 뚝 그렇죠. 끊기면 네. 괜히 제작사, 이거 제작사 대표도 아마 듣고 있을 거란 말이죠. 대표님 처음에 들었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데. 아니 그래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그 공연 소개하고 나서 예. 사실 공연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는 않으니까 이거 듣고 그 공연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메시지라도 정확히 전달하고 싶어서 예. 그런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겨봤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예. 그 개발 과정, 이 뮤지컬 개발 과정 조금 더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초반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예.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은 그 이제 작품 내용은 셰익스피어의 유물에 관한 사기극 실화에 작가적인 예. 상상력을 더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의 인재 동반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2020년에 이 사업에서 데뷔를 데뷔하라. 데뷔를 예. 데뷔하라라는 프로그램에 쇼케이스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쇼케이스에 이제 이 작품이 쇼케이스가 된 거죠. 네. 그 당시에 관객들한테 뜨거운 호응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021년도 전막, 그러니까 이제 전체 공연에 낭독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제 액션을 안 하고 네. 낭독만 하는 거죠. 낭독 공연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2022년에 창작산실 이 프로그램의 심의 등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멘토링부터 시작해서 쇼케이스까지 다 진행해서 그러면서 2년여간 완성도를 높여서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낭독 공연서부터 함께 작품을 만들어 온 창작진, 그리고 그때 함께 작업했었던 배우들, 그리고 이제 본 공연에 들어가면서 새롭게 캐스팅된 배우들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이번 이제 정식 첫 번째 공연을 올리게 되는 거죠. 2022년 그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작품이 선정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더 이렇게 막 올라가라고. 많이 선정되고 막 좀 나와서 경쟁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 같다는 생각. 그 심사하시는 분들 몇 번 만나 뵀거든요. 근데 고민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심사를 해서 지원금을 여러 팀한테 나눠주잖아요. 금액은 정해져 있고 여러 팀 나눠주면 금액이 좀 적어져요. 그러면은 지원금 받았으니까 억지로 작품을 막 서둘러서 올라가게 돼요. 그런 문제도 있네요. 또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 사업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사업 규모도 컸으면 좋겠고요. 좀 더 많은 지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기서 얘기하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억만 더. 그렇죠. 그런 바람들 많이 갖고 계시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들어볼 노래 한 곡 더 있죠. 우리가 최대한 말을 짧게 해야 마지막 곡도 오래 들을 수 있어요. 이 곡은 오프닝 곡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작품의 메시지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작을 만들었던 그 이 윌리엄 형제의 부자. 이 아들 주인공 아들이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제스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정을 받지 못해서 만들어낸 이런 일들이었는데 이 공연도 똑같습니다. 창작 작품도 똑같고 처음 만들어졌을 때 관객들한테 큰 호응을 받아야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공연도 첫 번째 오프닝 곡이 관객들한테 시선을 끌어야 공연의 2시간, 그렇죠. 1시간 40분이 쫙 흘러가거든요. 오프닝 곡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어떤 재판이라는 넘버인데 거의 오프닝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곡 마지막으로 갖고 왔습니다. 마지막 끝이지만 이 공연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원정환, 황휘, 황순정 배우가 부른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넘버 어떤 재판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